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DMZ 연천입니다. 비무장지대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양성입니다. 신받는 북한 유입설이다.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신중해서 이 부분에. 근데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른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때 여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군사분계선 남쪽 600m에서 발견. 군사분계선 남쪽이니까 이게 그쪽이에요. 북한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국내 멧돼지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김포에선 13번째 돼지열병 확진이다. 여기 보시면 그 발견된 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2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DMZ 중간을 잇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남방 한계선, 그러니까 우리 쪽 한계선이죠. 남방 한계선 전방 앞으로 1.4km. 그러니까 DMZ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 안에서 살던 것이냐, 뭐 아니면 이쪽에서 건너간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북한 유입설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하나 더 보죠. 김포 파주도 남은 돼지 6만 마리 모두 없앤다. 이게 추가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발생 농가 3km 이내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그리고 3km 이내 벗어나는 돼지들은 전량 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와 파주에는 돼지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얼마 전 국회에서 이 북한 유입설과 관련된 어떤 질의와 응답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때 산사태가 일어나 옹벽이 무너지면서 해안가 가까운 철망 34m가 아예 떠내려갔다. 지금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올 데가 없는데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올 개연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꾸 부인하는 거 아니냐. 예,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돼지까지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감시 장비나 이런 GOP의 철책이나 이거는 완벽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완벽하게 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정경도 국방장관은 완벽하게 우리가 잘 막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은 북한 돼지까지 눈치를 보느냐 뭐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 유입 가능성이다.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 자, 김건학 교수님, 예.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좀 북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쉽게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동 경로를 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북한에다가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지금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거기서 분명히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뭔가가 그걸 있은 또 것 뭐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황을 본다 그러면 사실 중국 쪽에서 범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주까지 간 것이고 그게 사실 북한에 넘어왔죠. 이 돼지까지 거의 못 살다 시키다시피 절멸이란 표현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넘어왔고 지금 사체를 보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는 뭐 거의 그대로 부패가 안 된 상태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넘어올 개연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좀 과하다고 할 정도가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이 병이 창궐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 얘기가 막 섞어 들어가면서 뭔가 자꾸 좀 이상하게 보는 분, 뭐 의심을 하는 분 막 이렇게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 세대 얘기인데 치킨집 얘기가 있네요. 확 늘어난 2030 치킨집 사장님이다. 원래 치킨집 하면 50대 이상 분들이 은퇴하시고 창업하신 분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젊은 층이 치킨집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제목에 돼 있습니다. 취업이 막히자 창업으로 몰린 것이다. 창업. 또 창업 중에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까다로운 게 아니라 치킨집은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은퇴 후 창업 대명사 치킨집 창업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한 업체의 그런 통계인데요. 올해 창업자 40%가 2030이랍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배달앱 그리고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 자영업자 늘어난 측면. 이런 약간 기술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9%였던 청년 실업률 지금 작년에는 10% 턱밑까지 치솟아.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2030들이 이런 창업을 선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치킨집 2030 사장님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 의원님. 예. 이 현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치킨집은 창업의 대명사인 건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는 치킨집과 미장원이었어요. 어. 그러나 지금은 예. 지금 기사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킨집이 동네 그냥 개인이 차릴 수 있는 치킨집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선 첫째, 프랜차이즈가 대다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요즘은 배달 시스템 때문에 예. 치킨집이라는 곳이 SNS를 활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50, 60 이후 세대 SNS나 또는 기타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예. 기술의 진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서 조금 뒤질 수밖에 없는 올드 제너레이션, 9세대들이 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업이 막히자 창업으로 몰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게 절대 숫자에서 저만큼이 간 거냐. 예. 이 기사의 기본은 예.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예.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신청을 한 곳, 프랜차이즈 가맹을 한 그 가맹점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그렇죠. 그 이전에는 2030 세대가 전체의 10%밖에 안 됐는데 예. 한 40%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표본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본을 감안해 보면 예. 그만큼이 늘었다지. 예. 그렇다고 2030 세대가 전부 다 지금 치킨집 창업으로 몰린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예, 거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전국적인 단위의 창업이든 아니면 예. 동네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예.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뛰어들었는 게 기본입니다. 예. 무조건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라고 해서 예.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이건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예. 백발백중 실패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예. 그 해당 프랜차이즈의 분석도 있을 것이고 예. 또는 뭐 통계청과 기타 정부기관이 예.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통계가 좀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창업에는 기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이 치킨집을 둘러싼 뭐 한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언론에서 좀 예리하게 좀 포착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기사로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시위 상황이요. 그리고 홍콩 당국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52년 만에 사실상 계엄령이다. 시위대 마스크 착용 못한다. 그러니까 얼굴 파악하겠다는 거네요, 지금요. 람 행정관 오늘 긴급법 발동할 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계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 기본권 제한 조치 가능하고요. 임의 체포, 구금 추방, 통신 검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강력히 장악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요, 얼마 전에 실탄에 맞은 고교생을요, 홍콩 당국이 폭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논란 많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자가 고무탄에 맞아서 실명 위기랍니다. 이게 굉장히 강경 진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콩인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새벽까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가고 있어요. 관련 기사 다음 기사에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홍콩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부동산은 사실 비싸기로 소문났는데 시위에 지금 추락하는 홍콩 부동산이랍니다. 20% 정도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현상도 지금 시작이 뭔가 된 거겠죠. 전체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현상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다. 그래서 부동산을 내놓고 그 내놓은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정치가 불안하면요.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 역시 홍콩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요 기사 뭐 요 정도 소개하고요.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우리 외교부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청와대 해외 순방 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대해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약간 충돌하는 모습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약간 사과성 발언했는데 닷새 만에 숙소로 외교관부로 또 질책했답니다. 그리고는 전면적 조사가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외교부, 우린 늘 뒷수습만 청와대 상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게 좀 물론 진위업에 대해서 오늘 아마 좀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실제 과장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로 김현종 차장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 현장에 있던 외교관 고위 관계자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실무진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다는데 다른 간부들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했다. 뭐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진위 여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청와대가 뭔가 외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김관학 교수님.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강경화 장관과 예. 김현종 차장의 그 갈등이 예.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게 한 번에 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이 그렇죠. 일도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종 차장의 생각은 외교부가 이런 의전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본인이 예. 질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두고 볼 수 없는 장관은 거기서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건데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김현종 차장이 기본적으로 외교는 이제 외교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도권을 행사하고 예. 앞서 나가면 예. 사실은 외교부로서는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서 품어 나가야지. 나는 나가고 외교부는 무조건 뒷수습해라.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면 예.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렇게 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윤경호 의원님. 청와대 외교부의 갈등 문제는 제가 뭐 별개로 놔두고요. 예. 김현정 차장과 강경화 예. 장관이 뭐 국회에서 예.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예. 나온 얘기처럼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로 조심하겠다고 했죠. 예. 폴란드에서의 상황은 아마 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맞을 예.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쭉 1년 동안 있었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여러 의전의 실수 때문에 예. 외교부 의전장이 예. 불과 3개월 전에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취임을 했고 예. 또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예.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청와대는 의전비서관이나 또는 부속실장을 주위에 그냥 측근들을 예. 그대로 썼는데요. 예. 거기서 생기는 여러 어찌 보면 비전문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번 폴란드 건은 예. 의전의 실수인지 여부는 제가 미처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실수는 좀 잦아들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예.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예. 취재를 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일 수도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전문가도 포진돼 있어서 좀 가라앉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근데 이제 좀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어요. 뭐 외교부 관계자가 우리는 청와대와 상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눈치 볼 수밖에요. 원래 청와대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